네, 안녕하세요. 자, 사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문제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이제 10회, 4시간 10회로 진행하는데, 그 앞에 이론 강의 2번, 그 기본 강의랑 판례 강의는 그 하루에 2타임씩 해서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는 저도 그렇지만 특히 사례 강의는 목차를 직접 잡아보시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하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네. 시험을 계속 매일 치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학습 효율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한번 사실 경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2타임씩 한번 해봤는데 오후에는 진짜 그 목차를 아예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효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10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창작형 문제를 대비하는 게 아무래도 이 독자적 의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강의 때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판례를 거의 그대로 긁어서 내는 문제 있죠. 판례형 문제 중에서도 판례를 그대로 내는 문제가 있고 얘를 변형하는 문제가 있는데 판례를 그대로 내는 문제는 사실 특별한 사례 연습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연습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차를 잘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가 설시했던 쟁점 단위별로 라벨 잘 기억하시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사안포석 하는지 논리 연결관계 잘 기억하시면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판례 변형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자기만의 자신만의 목차, 이 목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트리거를 좀 뽑아내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판례형 문제 중에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보다 이 트리거와 목차 부분에서 좀 더 개인의 능력치가 많이 가미가 되는 필요한 영역은 아무래도 이 창작형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창작형 문제는 사례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를 봤을 때 어떤 딱 특정 판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실은 뭐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뭐 출원, 등록, 사용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보고 법적 쟁점거리를 뽑아내서 문제에서 묻는 바에 따라 내가 직접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이 창작형 문제를 대비하는 게 이 사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에 가장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자적 의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사례풀이 어떤 기술, 테크닉을 좀 같이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60회 기출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37회부터 기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37부터 최근 기출을 제외하고 56회까지 여기까지는 쟁점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7회부터 60회까지는 마지막에 최근 4개년은 연도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최근 기출을 모아서 보시면서 경향 파악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시는 용도로 따로 빼놓은 거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내가 이 책을 한 2-3번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최근 기출만 풀어봐야겠다 싶으실 때 연속으로 풀어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회부터 60회는 나중에 뭐 시간이 좀 되실 때 풀답안을 직접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아는 문제니까 나는 엄청 뭐 답안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잡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트리거 추출 그리고 표준 목차를 이용한 목차 잡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는 제가 어떤 이론을 정리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뭐 어떤 쟁점들을 정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제가 푸는 걸 보여드리고 그 문제로부터 트리거를 어떻게 추출하고 그 뽑아낸 트리거를 가지고 설문에 부합하게 쟁점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배점을 고려할 때 왜 얘는 분량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되고 왜 얘는 짧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사고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기출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분이 직접 내가 왜 문제를 이렇게 냈고 왜 채점을 이렇게 했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실 피드백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철저하게 문헌 해석의 기초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장 시비가 갈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조건, 그 문제 조건과 물음에서 묻는 그 문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왜 답안이 이렇게 잡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답안들은 그 사후적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한 답안입니다. 사후적 고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네. 원래는 그 2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공부의 목적에서 결과적으로 지향하셔야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매년 이제 개정을 할 때마다 문제를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더 뭔가 나은 목차가 뭐가 있을까를 매번 고민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제 진화한 목차다 보니까 이 목차를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잡아내신다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시고 그냥 그 비슷하게 어떤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면 전체 틀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흐름은 비슷하고 뭐 이런 라벨이 조금 아쉬운데 이 판례 누락된 거 좀 아쉬운데 이런 거를 좀 피드백 하시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목차가 앞쪽에 실려 있어요. 문제 유형이 아니고 설문의 유형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설문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문답, 조치, 약술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일 거절 이유 케이스 2번 이렇게 나왔을 때 위치 잡고 인식도, 유사, 부정한 목적, 그리고 판단 기준 사안 포섭, 마지막에 설문 해결로 이어지는 이런 목차 구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답안을 이제 한번 쭉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얘를 흡수를 하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표준 목차, 잘못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채점형 채점평, 출제의도 파악을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채점형 채점평은 이제 과거부터 44회부터 있을 겁니다. 44회부터 이제 54회까지 공개가 됐었고요. 55회부터는 채점평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채점위원 분들이 어떤 의도로 채점하셨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5회부터 60회까지는 저자 해석, 제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서 문헌 해석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이 문제 물론 이제 문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기출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 뭐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뭐 개정법, 그 최근 판례에서 다뤄졌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의 채점평은 교수님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각 문항별로 채점평이 들어가 있고요. 자, 공부 방법을 좀 그 설문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자, 문답형은 답을 내는 논리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답만 맞추면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이건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이러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답안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작성된 결과의 답까지 맞았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뭐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은 전부 다 정답을 풀이에 따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을 맞추라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인용 아니면 기각이잖아요. 그리고 등록 가능 또는 불가잖아요. 그래서 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답을 내는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스스로 이 논리가 납득이 돼야 돼요. 왜 이게 등록 가능하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검토해보니까 문제 없으니까 등록 가능하지. 또는 이게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느냐? 본안 요건 다 판단해 봤더니 모든 요건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기각이지. 이렇게 내가 답을 냈을 때 왜 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앞에 드러나 있으면은 문답형 문제에서는 잘 풀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근데 조치형은 좀 달라요. 조치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치라는 것 자체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건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있든 이 사람이 공격 쪽에 있든 방어 쪽에 있든 나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순간 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답을 내줘야 돼요. 그 최선의 답이라는 거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기 전에 경고장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출원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내낼 수도 있고 보정하는 경우도 있고 출원을 취하하고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뭐가 가장 유리한 방법일지를 딱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정인 상태에서 뭐가 가장 좋을지를 머릿속으로 훑어내는 능력. 그걸 보고 싶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대체로 실무적인 느낌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또는 갑이, 의뢰, 출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얘는 목차로 쪼개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백화점식 답안이 아니냐? 맞아요. 백화점식 답안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 백화점식 답안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으실 텐데 문답형에서는 백화점식 답안이 좋지 않습니다. 문답형은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조치형은 원래부터 흐름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조치는 무조건 다각적이고 다각적이라는 거는 각각이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독립적으로 쭉 열거해서 답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이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채점하는 사람이 많이 적었다고 느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글로 얘를 목차를 원문자 1번부터 20번까지 쪼개서 적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큰 목차로 쪼개져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형은 상위 목차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약수령 문제는요. 뒤에서 두 가지 유형을 보시겠지만 정돈이 된 목차를 잡는 게 중요한데 얘도 또 목차예요. 근데 얘는 중요한 게 정돈입니다. 왜 정돈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냐면은 대부분이 약수령 문제를 풀고 나면 답안지를 보면요.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돈만 잘 해도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저기 적은 겁니다. 여기서는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약수령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이거 못 쓰면은 점수가 얼마나 깎이지? 이런 생각, 나 이것도 써야 되고 저 조문도 써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시험단을 법정 펼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고 뭐 빠진 거 없나 체크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얘는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시험은 어차피 상대평가고 모든 경쟁자들 사이에서 약수령 문제를 대비한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어떤 특정 주제를 대비할 수는 있죠. 최근에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인격표지 영리권에 대해서 내가 목차를 다 잡아놨다. 안에 있는 민법상 논의, 부경법상 논의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차까지 전부 다 외워서 준비한 사람은 정말 전체 중에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답을 어떻게 적냐?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 적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적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단 우왕좌왕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목차로 깔끔하게 드러나야 돼요. 거기까지만 딱 해주시면은 약수령 문제는 점수를 적어도 평균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음의 형태, 설문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전략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문답형은 총 제가 6가지로 쪼개놨는데 등록 가부를 묻는 문제, 무효심판 결과를 묻는 문제, 취소심판 결과를 묻는 문제, 권범심 결과, 그리고 심취소 결과, 마지막에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등 침해 관련 문제
이렇게 6가지로 쪼개놨습니다. 네, 앞에 표준 목차 내용에 들어 이 6가지 목차로 끊어져 있고요. 조치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3개만 생각하시는데 자, 자기 등록을 위한 조치도 제가 여기다 따로 뺐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묻는 문제는 그냥 출원한 다음에 얘가 등록될 거냐 안 될 거냐 수동적 판단이에요. 근데 이 자기 등록을 위한 조치는 내가 지금 거절될 것 같은데 거절 안 되고 등록받으려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라고 하는 능동적인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의견서 제출한다, 아니면 보정을 한다, 아니면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다, 아니면 출원의 분할을 한다, 아니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취소심판을 건다. 네, 이런 능동적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등록을 위한 조치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 출원 등록에 대한 조치, 뭐 주로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조치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타인의 사용에 대한 조치, 네, 사용하고 있을 때 침해 금지 청구하는 등 네, 민형사상 조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타인의 조치에 대응한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응 조치 문제가 최근에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보통 이 대응 조치는 3번과 함께 설문 1번으로 얘가 나오는 얘가 설문 2번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 구성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59회 문제 3번의 보통 명칭화 문제를 가지고 설문 1, 2, 3번으로 1번 단문 나오고 2번, 3번으로 이렇게 갑이 을에 대한 조치 그리고 갑의 을의 조치에 대응한 대응 조치를 설문 3번에서 물어보는 문제 구성을 보여준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조치형은 이렇게 크게 4가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약수령은요. 약수령이 뭐지? 약간 싶으실 텐데 그냥 단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문은 다 똑같은 단문이 아니에요. 크게 봤을 때 개념형과 조문형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조문형은 말 그대로 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조문에 대한 정리를 잘 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1차를 공부하실 때부터 되게 많이 봐오셨던 제도면은 요건, 절차, 효과, 권리면은 권리의 변동과 내용 이렇게 크게 목차를 구분한 내용들 있죠. 네, 그거를 그냥 적재적소에 잘 목차 잡고 적어주시면 되는 얘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약수령 문제에서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는 다 개념형 문제입니다. 개념형 문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58회 문제 1번으로 2조 1항 1호의 사용과 3조 1항의 사용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상표법상 사용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논하시오는 물론 조문형이긴 한데 조문 전체를 고찰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조문형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활용 점정이었던 문제는 주지상표, 저명상표 비교 문제였죠. 이 주지상표, 저명상표 비교 문제는 주지상표라는 개념도 법에 없고 저명상표라는 개념도 법에 없어요. 그래서 조문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조문에 없는데 이 개념들이 조문의 특정 요건에서 다뤄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판례에서 다뤄지거나 그런 어떤 개념인 거죠. 말 그대로 조문에서 담기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 또는 도형상표에서의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문제 아니면은 결합상표에서 유사 판단 관련된 문제 자, 이런 것들은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하느냐 뒤에서 이제 표준 목차를 통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문제풀이의 어떤 스킬이 완전히 정착되어 계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으시다면 네, 그거대로 이제 밀고 가시면 되고 아직 내 방법론을 찾지 못했다 싶으시면은 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읽으실 때 그 수능 공부하실 때 국어 언어 영역 푸실 때 항상 그 스킬로 접근하잖아요.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서 뭔가 사실관계를 뽑아내고 걔를 이제 밑에 있는 객관식 지문과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스킬을 많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읽으실 때 이 긴 줄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단어들이 다 영양가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흘려서 보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를 수학 문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 문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 문제, 과학 문제는 단 하나의 조건도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답을 냈다면 그건 답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회과학은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다 동등한 영양가를 갖지 않는다가 오히려 디폴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식해주는, 설명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문장들도 있고 전제가 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용 전달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변리사 시험은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일단 내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굉장히 정제되면은 이런 경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출제가 그냥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푸실 때 최대한 영양가 있는 부분을 잘 뽑아내셔야 돼요. 잘 뽑아내고 아닌 것 같은 거는 그냥 빠르게 넘기시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바로 설문을 해결하는 방식. 자, 문제를 푸실 때 주체가 나온다. 세모 이렇게 치고요. 날짜면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상표, 상품은 또 이렇게 둥근 괄호를 치고 출원, 등록, 사용 세 가지의 태양이 나오면 이 세 가지는 동그라미를 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일반적 사실관 그냥 한 줄 밑줄을 치면서 읽고 중요 사실관계인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둥근 밑줄을 치고 법적 개념, 뭐 주지다, 특출인되었다, 유사하다, 아니면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개념들 나오면은 물결로 밑줄을 쳐주고요. 중요 접속사, 뭐 이후, 뭐 그러나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설문을 읽을 때 질문이 여러 개면 원문자로 끊어서 번호를 땄습니다. 자, 이런 걸 굳이 왜 정해놓느냐? 문제를 엄청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놓치는 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목차를 초안지에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초안지에 잡지 않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딱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그냥 주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원 등록했고 출원 등록 선수 관계가 나오면은 뭐 34조 1항, 7호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설문을 읽어요. 읽어서 사용 물어보고 사용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읽었을 때 그냥 단문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답안 작성을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예를 들어 얘가 1번 문제예요. 그럼 또 사실관계 나오죠. 또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 질문 보니까 취할 수 있는 조치 물어봤어요. 그럼 조치? 조치형 문제니까 목차 어떻게 잡지? 그래서 조치 좀 목차 그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 목차를 뭐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 이렇게까지 초안지에 잡듯이 목차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조치잖아요. 그럼 덩어리만 생각을 해요. 뭐 등록에 대한 조치, 사용에 대한 조치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잡고 등록에 대한 조치 뭐가 있지? 그럼 무효심판, 취소심판이 있는데 무효사에 뭐 있지? 34조 1항 아까 인식도 있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잡고 또 뭐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선등록 있어서 뭐 7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목차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에 표준 목차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치형 문제 나왔을 때 잡아야 되는 목차를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거기서 이 사실관계 내가 뽑아놨던 쟁점거리 있죠? 이걸 두 개를 매칭시켜서 최종적으로 그런 필요한 목차가 뭐겠구나를 머릿속으로 그냥 뽑습니다. 제가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훈련의 영역이에요. 이걸 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안 하셨냐면 기존의 이제 그 수험가의 어떤 트렌드가 30점짜리 문제는 12분 목차를 잡고 20점짜리는 8분, 좀 짧게 잡으시는 분은 9분, 6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했을 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게 12분, 9분을 시간을 투자해서 목차를 초안지를 엄청 세밀하게 잡았어요. 여기 무슨 판례가 들어가는지 결론까지 뭐 인용 기각까지 다 잡아놨어요. 자, 이렇게 잡아서 9분을 투자한 다음에 답안지를 써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락을 한 게 있다거나 목차를 내가 흐름을 잘못 잡은 게 있다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그렇게 목차 답안을 쓰게 되죠.
그럼 내가 처음에 초안지를 잡으면서 잘못 잡았던 내용, 방향성 그대로 그게 최대 점수가 됩니다. 근데 읽다가 만약에 쓰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내가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매몰 비용인데 이걸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못 버려요. 이걸 못 버려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그럼 진짜 문제를 내가 읽고 파악하는 데 들인 노력이 여기서 이제 구분이나 잡아먹었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 빨리 읽고 초안지를 딱 잡잖아요. 그리고 답안지를 쓰잖아요. 근데 저처럼 초안지를 안 쓰고 쓰는 사람들은 이 구분을 일단 안 써요. 시간을. 이 중에서 한 1, 2분 정도만 약식 목차를 잡습니다. 그럼 한 7분 정도를 확보를 해요. 그럼 이 7분 중에 일부 2, 3분을 저는 어디다 썼냐면은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읽는 데 썼어요.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안지를 들어가요. 그럼 쓰다가 뭔가 흐름이 이거 다음에 원래 이거 쓰려고 했는데 A 다음 B 쓰려고 했는데 B 말고 A 중간에 A 프라임 적고 그 다음 B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A 프라임을 중간에 껴넣습니다. 지우고 썼다는 게 아니라 이 답안을 쓰면서 생각이 들 때 그 다음 걸 예상하고 그 다음 걸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큰 틀만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내 유럽 여행을 가요. 그럼 나는 이탈리아 인을 해서 파리 아웃으로 해야겠다. 로마 인에서 파리 아웃. 자,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중간에 스위스 들렸다가 독일 들렸다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독일에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나 독일 말고 여기서 체코 들렸다가 파리로 가야겠다. 내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대로 정해놓고 여기 중간중간에 숙소 예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일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초안지를 적는다는 거는 분명히 안정감은 좋아요. 안정감 면에서. 그 이제 MBTI J이신 분들은 이걸 되게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 P인데 P여서 이게 더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연성 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여러 번의 그 개인적 경험과 주변에서 이 초안지를 안 쓰는 목차 잡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이에요. 그걸 종합했을 때 이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유연성을 갖고 답안 작성하시는 거를 저는 일단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시간 안에 못 쓰시는 분들. 답안을 쓰는데 보통 GS 푸실 때 2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보통 투자한다. 이런 시간이 계속 초과가 된다. 이 10분, 15분, 아니면 5분, 8분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2시간을 넘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점점 이제 이게 줄어들지 않냐?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욕심도 같이 커지고, 그럼 많이 적게 돼요. 많이 적으면서 필속도 같이 빨라지면 괜찮은데 보통 필속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적는 게 많아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제 시험장에서의 뭔가 당황함과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평소 기량보다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해도 괜찮은 게 초안지 잡는 데 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줄여놓고 시작하시면은 답안 작성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아지시니까 이거를 좀 더 하나의 도구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으실 때 더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락되는 게 없이 또 나중에 이제 답안을 쓰다가 뭔가 좀 애매한데 하면 다시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 찾아볼 때 초안지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문제 조건에 내가 표시해 놓은 걸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본이에요. 얘는
원본에 변형된 사본이에요. 그러면 사본을 보면서 내가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원본을 보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좋잖아요. 명확히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도 네,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진도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뭔가 너무 좀 그 사례풀이에 대해서 너무 웅장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더 편안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같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방식대로 또는 여기 표준 목차 있는 대로 또는 뭐 그 GS 이제 푸시고 이후에 예시답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목차대로 못 적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는 하셔야 되냐면은 저희 답안이 잘 맞으실 수도 있고 다른 강사분들의 답안이 잘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독자적인 답안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 목차가 생겨야 됩니다. 내 목차. 이게 생기기만 하면 돼요. 어느 수준에서만 생기면 되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어 33조 1항 3호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의, 취지를 먼저 적은 다음에 또 의와 취지를 따로 적는 분들도 있고 취지를 같이 적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가 요건을 먼저 쭉 언급한 다음에 밑에서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보사방 표인지 여부, 만으로인지 여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법리를 적고 여기 사안포섭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의취 적고 요건 한 다음에 일반론은 여기다 다 적고 여기다 묶어서 사안포섭을 한 번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의취를 적고 요건은 머릿속으로 훑고 주쟁점이 되는 거 바로 기술성 판단 기준 판례 적은 다음에 바로 사안포섭을 하면서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판단하고 보사방 만으로 최종적인 결론 저는 이렇게 내는 스타일인데 어느 거든지 간에 내가 익숙한 목차 하나의 흐름이 생기기만 하면 돼요.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차를 내가 외우겠다가 아니에요. 외우겠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두관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미관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짚어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서 좀 크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글 쓰는 스타일도 당연히 다 다릅니다. 이 글 쓰는 스타일을 어떤 특정 교재나 어떤 특정 강의에서 전달하는 그 목차를 그대로 내가 구현해야겠다, 외워야겠다 라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다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그 참고 자료들을 다양하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만 해보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좀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써야겠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자료에서 머릿말 부분 한 번만 봐주시면은 그 위에 이제 구성되어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30회부터 60회까지 2차 시험 전 기출이 수록이 되어 있고 표준 목차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3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 기준으로 문제가 해설되어 있고 표준 답안지 형식에 맞는 해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수험적 도구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목차 쭉 있고 쭉 넘겨주시면은 이제 표준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 표준 목차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형 이렇게 되어 있고 양가를 등록 가능성 묻는 문제 해서 물음이 이렇게 나오죠. 갑천원의 등록 가능성을 논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표준 목차 단일 거절 이유 케이스 1번, 밑에 단일 거절 이유 케이스 2번, 그리고 밑에 다중 거절 이유 케이스 이렇게 있는데 좀 단일 거절 이유 케이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3조이랑 3호 의 취지. 그 다음에 주쟁점이 되는 기술성 판단 기준을 저는 먼저 판례를 따로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문 해결할 때 기술성 판단해주면서 나머지 요건들 보사방만 같이 판단하면서 크게 문제 안 된다 판단하고 등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고요. 그리고 밑에 단일 거절 케이스 2번은 좀 더 요건이 많은 케이스예요. 34조이랑 13호 의치 적고 특출인 그리고 밑에다가 판단 기준과 사안포섭을 요건별로 하는 걸 전 좀 선호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건별로
할 말이 좀 많을 때, 판단해야 될 게 좀 많을 때 사안포섭을 다 모아서 밑에 한 번에 하면은 호흡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하나씩 끊어서 가는. 그리고 판결문의 구조를 보셔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요건에 대해서 먼저 일반론을 적고 그 특정 요건에 대해서 특출인 맞다 이렇게 판단해요. 상표 유사 판단 법리 쭉 적고 상표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스타일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설문의 해결도 당연히 꼭 적어줘야겠고요. 자, 그리고 다중 거절 이유는 거절 이유 존부를 하나하나 쭉 나열하고 필요한 것들 나열하고 마지막에 설문의 해결, 등록 가능하다, 등록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오른쪽에 이제 무효심판 결과 같은 경우에는 물음 보시면은 무효심판 청구하는 경우 예상되는 결론과 이유 또는 무효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 승소 가능성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표준 목차에서 그 무효심판의 의치 적어주시고 적법성의 선순위성에 따라서 적법성 뭐 있으면 적고 크게 문제 안 되면 생략. 그리고 밑에 본안 판단 뭐 33조 1항 3호 무효사유 존부 12호 전담 무효사유 존부. 그럼 이렇게 무효사유 존부 했을 때 밑에 나온 내용은 뭐죠? 예를 들어 여기 4번 목차에 33조 1항 3호 무효사유 존부라고 목차를 잡았어요. 그럼 이 밑에 뭐가 나오죠? 무효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에는 33조 1항 3호의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주는 거고 그러면 33조 1항 3호의 의 취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서 기술적 표적인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기술성 판단 기준 판례를 적어주고 최종적으로 사안을 경우라고 적어주면서 얘는 기술적 표정이 맞다. 따라서 33조 1항 3호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까지 적어주면은 이 전체 목차에 대응되는 내용을 다 적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6번 목차는 질문이 뭐였죠? 무효심판 결과였어요. 그럼 답을 뭐로 내려야 돼요? 무효심판의 결과가 어떠하다. 그래서 각하, 인용, 기각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는 답을 적어줘야 되죠. 자, 지금 문답형을 보고 계세요. 문답형은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물어봤는데 무효심판 예상 결과가 어떠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33조 1항 3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합니다. 라는 답은 덜 말한 거죠. 무효심판 결과를 물어봤는데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답을 한 거죠.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 답이 왜 이렇게 내려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 머릿속에 판단의 지점들인 겁니다. 하나의 점들이에요.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마지막에 결과를 내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취소 심판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권범심 결과 나오고요. 다 똑같은 구조예요. 심취소, 침해, 침해만 한번 보시면 안가루 6번의 침해 등 침해가 아니라 을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하면은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상표권 침해가 뭔지에 대한 의 취지를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쟁점 정리라는 거를 보통 적어 주는데요. 쟁점 정리하면서 유보상 정제람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주쟁점을 뽑습니다. 그럼 주쟁점을 뽑은 다음에 밑에 목차들은 그 주쟁점에 대한 목차를 쭉 잡아줘요. 그래서 유보상 정제남 이렇게 쭉 필요한 것들을 논해주고 마지막 또 설문에 해결해서 답을 내려줘야 되죠. 뭐라고 내리냐면은 침해가 맞다, 아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조치형 보시면은 첫 번째 자기 등록 위한 조치예요. 물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갑출원의 등록 가능성 또는 등록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럼 앞부분의 등록 가능성은 문답형이에요. 뒤에 나오는 조치는 조치형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복합형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물음은 의뢰의 상표 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 갑이 한국에서 Y 상품을 지정 상표하여 X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등록을 위한 조치죠. 자, 표준목차 첫 번째 식별력이나 품질원 염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상 거절리를 먼저 뽑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3번 목차 보시면은 33조 1항 3호 극복 조치 하면서 양가로 1번의 의견서 33번 이양 주장 취하 도하나 또는 제출원 그리고 4번은 12호 전담 극복 조치 한정 보정 이런 식으로 조치를 논하기 전에 얘가 거절 이유가 뭐인지를 뽑는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 선등록 케이스
자, 예상 거절률 뽑습니다. 앞에 선등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34조이랑 7호가 문제 되겠구나. 그럼 34조이랑 7호의 의치즈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상표 유사 판단, 상품 유사 판단 해주시고 사안퍼서 해주시면은 거절 이유가 있다. 자, 그럼 거절이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뭐 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열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빠른 등록을 위한 조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넘겨주시고 선출원 케이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인 출원 등록에 대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물음 보시면은 의뢰 상표 출원이 등록되었다. 병이 의뢰 등록 상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상표보상 조치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조치 어떻게 적어야 되지? 타인 등록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예상 거절 이유 뽑아주고 조치 1, 2, 3 쭉 열거하시는 거예요. 밑에 타인 출원 케이스 예상 거절 이유하고 조치 쭉 열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타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먼저 침해 성립 여부를 따져줍니다. 그리고 침해가 성립한다면요? 할 수 있는 조치를 그 다음에 적어주는 거죠. 그럼 조치는 이제 민사상 조치, 형사상 조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또 다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물음 보시면은 갑의 일련의 법률적 조치에 대하여 을이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어수단 해서 뭐 소송상 항변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소송상 항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소송 내적인 조치와 외적인 조치가 나눠지기 때문에 밑에 목차 보시면은 침해 성립하는지 먼저 판단해 주시고 침해가 불성립한다면은 대부분 다 소송상 부인으로 끝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소송상 항변이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판단해 주시고 소송 내 조치에서 침해금 청구의 의, 취지, 쟁점 정리 그리고 이제 소송 부인 뭐 할 수 있는지, 항변 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 중지 신청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 외적 조치는 소급권번, 뭐 무효심화, 취소심화 청구, 양수 등 협상 등등을 할 수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조치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목차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게 좀 특징이에요. 다각적인 기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약술형 문제가 나오고요. 자, 밑에 조문형은 그냥 보시고 개념형만 볼게요. 자, 물음 1번. 주지상표, 점형상표의 기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판례대로 설명하시오. 조문에 없는 내용을 물어봤죠. 두 번째, 상표의 보통 명칭화의 의미 및 이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시오. 둘 다 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목차 어떻게 나오냐? 일단 정의 내려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판단 기준을 적습니다. 판단 기준은 양가로 1번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규정이라면 특히 보통 명칭화의 경우는 보통 명칭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적을 수 있겠고요. 또는 관련 판례가 있는지, 관련 이론이 있는지, 학설, 심사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를 3번 목차로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봤을 때 정의, 판단 기준, 법적 취급 또는 상표법상 어떤 관련 규정 이런 식으로 네, 세 가지의 목차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답안지 Q&A 보시면은 문제 소재 쟁점 정리는 필수냐? 네, 배점이 큰 조치형 문제에선 필수. 그 외에는 선택적. 사안 포섭 얼마나 해야 하느냐? 모든 요건을 포섭한 채로 최소 관련된 판단 기준, 주로 판례죠. 판례 곱하기 2를 최소 미니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점이 커지면 같이 길어져야 돼요. 좋은 번호 기재하면 좋고요. 그리고 왜 좋냐? 조문은 그 자체가 의의와 똑같은 겁니다. 조문은 그 자체가 의의예요. 그럼 조문 번호를 적으면은 이 의의를 적은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훑을 때 번호가 적혀 있으면 눈에 잘 보이죠? 정확한 번호를 적었으면은 의의를 잘 적었구나라고 간주받을 수 있어요. 번호를 잘못 적으면요. 의의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잘 적어야 돼요. 번호를 적으실 때는. 판례를 한자로 적는 거 인식률이 높아요. 추천드립니다.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기교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아무래도 눈에 잘 보이고 판례 영향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자로 적는 거 추천드리고
글씨는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저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점수는 내용 곱하기 형식이다. 네, 그래서 그 GS 채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형식적 가독성, 실질적 가독성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형식적 가독성은 사실 그 예전에 왁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조금 순화해서 이제 형식, 실질 이렇게 끊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그것도 좀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면 뭐 형식이나 실질을 다 필요 없고 그냥 눈에 잘 보이면 가독성 좋은 거고 눈에 잘 안 보이면 가독성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채점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결국 이 글씨라는 거는 내용은 당연히 이제 그냥 컨텐츠예요. 뭐 내가 조문 잘 적었고 판례 잘 적었고 사안포 설명 잘 했고 근데 똑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쓴 건 뭔가 더 보기 좋아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글씨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플 그냥 평균 정도의 글씨체다. 멀티플이 1이에요. 평균에 한참 상회하는 글씨체다. 멀티플이 1.52가 돼요. 그거보다 좀 많이 안 읽힌다. 그러면 이제 0점 몇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을 다 적었는데 이게 점수로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글씨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 그 진단을 받고 싶으시면은 그 답안지에 써보신 거 찍으셔서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5, 6년간의 그 데이터를 합산해서 이 정도면은 상위 몇 % 정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말 이거를 극복하고 싶으시다.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백강 고시체 사시면 돼요. 제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가지고 글씨체를 좀 다듬었어요. 저도 원래 글씨를 좀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얘를 통해서 고시체라는 걸 좀 공부를 했어요. 고시체는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정자체예요. 고시체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우상향. 우상향. 그리고 이런 걸 적을 때 이렇게 획을 여러 번 긋지 않고 획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정보 전달면에서 자음의 역할이 모음보다 커요. 자음을 잘 적으면 모음을 뭉개 적어도 인식률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빠르고 전달력 있게 쓰는 글씨체를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백강 이태희 선생님이 개발을 하셔서 이 고시체라는 걸 만들었고 글씨체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해 보시다가 100%는 못 따라해요. 어차피 자기만의 그 이미 갖춰진 틀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굳어진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 정도입니다. 근데 이 변형을 어쨌든 얘의 기본적인 기조는 빠르고 잘 보이게 쓰자예요. 예쁘게 쓰자가 아니라 빠르고 잘 보이게 쓰자. 그럼 빠른 부분 특히 그러면서도 글씨가 뭉개지지 않는 방법을 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한자 공부할 때 이렇게 정사 글씨 여기 칸에다가 이렇게 따라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처럼 얘도 따라 쓰는 게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 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데 예전에 사법고시가 한창인 시절에는 이게 별도 과목으로도 개설이 됐었어요. 지금 이렇게 상표법 들으시듯이 글씨체, 글씨법, 뭐 고시체, 강의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저희 시험도 이제 CBT로 바뀌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필체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분리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조금 써주셔야 되고요. 목차 제목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제목은 본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기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제목을 봤어요. 제목을 봤더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내용을 적었어요. 밑에다가. 근데 이게 제목을 이렇게 안 적고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이렇게 적었어요.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가 33종이랑 3호보다는 상위 개념이 아니고 하위 개념이에요. 이거는 대표성을 띠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예를 들면은 이거를 33종이랑 3호 의치라고 안 적고 그냥 33종이랑 3호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럼 얘는 직관성이 떨어집니다. 33종이랑 3호의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차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밑에 있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이 제목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직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춰서 제목을 잡기 시작하시면 본문 내용을 좀 뭉개 적어도 점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로 그래요. 목차는 정말 중요하고 이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아는 게 적어도 말을 되게 있어 보이게 하고 글을 되게 있어 보이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문답형, 조치형, 약수령은 물음에 따라 결정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은 채점평이 나오는데요. (54회부터) 44회까지 그 채점위원분들의 채점평 중에 특정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답안 작성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문장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밑줄로 그어놨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색이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색을 쳐놨어요. 그 색을 쳐놓은 부분들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한 게 17페이지예요. 핵심 요약. 저도 이걸 요약을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기는 시간을 저 스스로도 좀 가져봤는데요. 얘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뭐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교수님들의 그 논조에 따라서 아 이렇구나. 원래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반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존칭을 다 바꿔놨습니다. 자, 점수 부여 기준 해서 질문과 직접 관련된 답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득점 가능. 직접 관련해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그으시면 돼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질문과 직접 관련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 옆에 출제 그 기출까지 나와 있죠. 두 번째, 배점에 부합하도록 배점에 부합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요.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 세 번째, 여론, 보론, 관련 문제 등은 답안에 핵심 내용이 적절하면 포함된 경우에만의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그리고 추가 득점에 밑줄 그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답안은 배점에 맞게 물어본 거에만 잘 쓰면 되고 그 외에 보론 등은 쓰면 나쁘진 않지만 그건 써야 될 걸 다 썼을 때나 추가 득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 답안의 양보다는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구성 등에 있어서의 품질 되게 좀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답안의 퀄리티예요. 퀄리티. 자, 그 다음 똑같은 취지인데 답안의 분량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 밑줄 그어주시고 얼마나 정확히 서술 밑줄 그어주세요. 정확히 서술. 논리적 순서, 정확히 서술. 자, 그리고 이게 그 법학의 어떤 기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론을 전제 밑줄 그어주시고 사안의 적용 밑줄 그어주시고 결론을 내리는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일반론은 뭐죠? 법리예요. 사안 적용은 뭐죠? 법리 적용이에요. 그리고 결론, 최종적인 묻는 바에 따른 결론이에요. 소위 3단 논법. 그래서 이 법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는 거죠. 사안이 있고 법리가 있고 적용이 있는 거예요. 사안에다가 법리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게 법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해야 된다. 3단 논법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답안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답안 작성에 있어서 답안의 양이 아니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답안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각 설문의 요구 및 배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의 요구, 배점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목차 밑줄, 간결한 문장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문제별 세부 배점에 맞추어 답안 작성에 투입할 시간, 노력, 분량 밑줄 그어주세요. 시간, 노력, 분량. 시간 조절도 중요하고 양 조절도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설사 본인이 알고 있더라도 진술의 자제 밑줄 그어주세요. 알고 있는 거를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용의 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반론은 최소, 그리고 사안 해결에 많은 지면 밑줄 그어주세요. 참 좋은 귀감이 되는 말이죠. 사안 해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쟁점 파악. 그에 알맞게 자신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 자, 그리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관련 논리 내용을 밑줄 그어주세요. 재정리, 분석, 배열. 기본서를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한 다음에 내가 소화한 대로 내 문장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그 다음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요건의 검토는 자, 한꺼번에 묶어서 밑줄 그어주세요. 한꺼번에 묶어서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모든 요건을 매번 다 똑같은 비중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밑줄 그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지문은 없는데 나 이 판례 알아. 이 판례에서 이거 문제 냈었는데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극복 방안을 묻는 문제에서는 자, 가능한 모든 조치 밑줄 그어주세요. 가능한 모든 조치. 자, 사안의 적용 시 밑줄 그어주세요. 승패의 어느 입장을 취하든 밑줄 그어주세요. 승패의 어느 입장을 취하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상표가 유사하다고 결론 내리든 비유사라고 결론 내리든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왜 유사한지를 설명하는 논리적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상 문제 나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쟁점의 강약과 제도의 취지. 예상 문제 밑줄 그어주세요. 예상 문제. 뭐 주로 최신 판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소제목을 부여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을 제시 밑줄 그어주세요. 그 옆에다가 제목의 결론 병기라고 적어주세요. 제목의 결론 병기. 적극, 소극, 인용, 기각, 유사, 비유사 이런 등등 있죠? 목차의 결론을 아예 적어주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시면은 그 판시사항이 있고 그 판시사항에서 뭐뭐한지 여부라고 제목이 달려있고 괄호 안에 적극, 소극 이렇게 결론이 같이 달려있어요. 판결문조차도 그렇게 적습니다. 네. 마지막 설문에 대한 결론은 예상되는 결론을 하나만으로 확정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 채점평에 2번인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갑이 뭐 A 행위를 하였다면 결론이 인용이고 갑이 A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기각일 것이다 라고 적으면은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잖아. 너무 잘 말했어요. 모든 걸 포섭하는 문장이잖아요. 그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야 되냐? 갑이 A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인용될 것이다 라고 적어야 돼요. 자, 이제 글씨는 거의 한 6, 7번 정도 나왔는데 제가 줄이고 3개만 넣어놨어요.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의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이거는 그 젠틀하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최소한 가독성 있는 답안지에도 젠틀하고
마지막에 예쁜 글씨체일 필요는 없으나 정자체로 글자의 크기, 어절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거보다 좀 과격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걸 읽으시면서 너무 뜨끔해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채점자들의 고충을 이해해달라 이런 호소예요. 호소. 1200개를 채점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혼자 안 힘들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싶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한 의미예요. 앞에서 이제 한 300개 채점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301번이에요. 앞에 이제 물론 이제 그중에 예쁜 글씨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예요. 301번째 채점하는데 글씨가 편안하다, 잘 읽힌다. 그러면은 심리적 가점이 엄청 들어갑니다. 네. 그 면접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뭐 나는 답변을 엄청 잘했어요. 준비한 내용 정말 기가 막히게 굉장히 냉철한 지식인처럼 보이게 답변을 잘했는데 떨어져요, 면접에. 그럼 왜 떨어지냐? 했을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뭔가 우리랑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와요. 글씨체는 그런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네,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글자로만 사람에게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봤을 때 뭔가 좀 더 정성스러울 것 같고 뭔가 좀 더 성실할 것 같고 뭔가 공부를 잘 했을 것 같고 뭔가 실무 능력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그냥 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상. 공부 방법. 중요 대본 판례의 경우 해당 판례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예상 밖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많으므로 기본의 추리시험 공부. 이게 51회거든요. 51회가 진짜 아주 악명이 높은 시험이었는데 51회 때 1번 문제가 커피빗 문제 나왔어요. 목차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의 설문에 쟁점이 정말 많았던 2번으로 나왔던 게 이게 이제 마드리드 나왔고 3번이 지표 증이 나오고 지표 단도 아니에요. 지표 증이 나오고 4번이 소리 상표가 나왔어요. 이게 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악마죠. 두 분이 합의하고 이렇게 낸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분들은 그 당시에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의 출제자로서의 자아는 악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솔직히 누가 준비를 해요? 이때는 더 공부량이 적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나오는 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60회 1차 시험의 민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웠고 그거는 출제 교수님들이 아마도 평균을 낮추려고 하는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네, 왜냐면 아예 출제 기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작정하고 문제를 내실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이거를 그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짱돌이라 불리는 내용들을 다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실 거를 알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목차만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목차만 잡을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은 내용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차만 잘 보이면 되고 정돈된 목차, 아까 약수령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돈된 목차를 구사만 하실 수 있으면은 꽤나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사례풀이 예시가 나오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25분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